예, 그러면 지금부터 늘봄학교 확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4차 전남교육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보시고 국회에 대한 경례하겠습니다. 국회하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으십시오. 본 포럼 행사는 자료집에 나와 있듯이 인사말, 기조 발제와 네 분의 패널을 대표,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행사는 1시간 30분 전후로 계획하고 있어서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전남교육 포럼의 공동 주관자이시고 장소 협조하시고 여러 심장면 휩쓰고 계시는 고인혁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 고인혁입니다. 저희가 사단법인 전남교육연구소와 함께 정책 포럼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4차가 됩니다. 늘 준비 함께 해주시는 차용만 사단법인 전남교육연구소 소장님과 구성원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전남교육의 새로운 의제들을 늘 제기해주고 계시는 전남교육회의 한봉철 의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정규조 전남지부 신왕식 지부장님과 조합원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조발전을 해주시는 우리 임동훈 초등대 교수님과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네 분의 선생님들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돌봄의 영역이 교육기관과 어떻게 결합해 나가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 오늘 그 지혜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4차 전남교육정책 포럼을 이끌고 있는 전남교육회의 한봉철 상임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전남교육회의 상임대표 한봉철입니다. 늘 이럴 때만 얼굴을 뵙는 것 같아서 반가운 얼굴도 있고 그렇습니다. 늘 이 교육정책 포럼, 우리가 늘 새로운 주제지만 우리의 교육정책과 결코 무관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무겁지 않은 주제로 담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벌써 4차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그리고 우리의 희망일 텐데, 사실 교육 돌봄이라고 하는 이름, 늘봄이라는 이름, 방과후 계속해서 이름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내용이 보다 발전적이지 않고 이름만 바꾸는, 그러면서 이제 또 늘봄 이제 정책이 이제 시범에서 확대돼서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되어진 또 그런 현상을 보면서 1년 동안에 지내왔던, 그리고 시범되어졌던 그 현황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앞으로 나타날 문제점과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고 그래서 보다 더 큰 교육 대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주체로 서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줄 압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가 그리고 이 귀한 시간에서 또 시간을 내주신 우리 교수님과 여러 동지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본 포럼은 기조 강연과 토널 패널들의 발표 네 분의 패널 발표까지 나와서 하시고 다 패널 발표까지 끝나고 나면 기조 발제 하신 분과 토론자 전원 좌장과 함께 단상에 올라가서 질의응답과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돌봄 현황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기조 강연해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아보건대 겸임교수이자 사단법인 사회문제연구소 사람사랑 대표 이사이신 임동옥 교수님을 모시고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사회문제연구의 사람사랑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임동우라고 합니다. 우리 아동 관련된 기관 내지는 학교에서 오신 분들 맞으시죠? 아니신 것 같은데 표정이. 제가 보기하고 다르게 전공이 아동입니다. 지금 이렇게 환하게 웃어가면서 방금 전 인사 말씀 해주시는 우리 그 선생님들께서 무거운 그 포럼이다 하셨는데 포럼은 즐거워야 됩니다. 환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사이에서 다시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다시 우리 기관에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소중한 자리가 포럼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귀한 시간에 저를 초빙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1분만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지하고 조금 오해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초당대학교 초당님한테 홍보비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대학에 좀 한 15년 정도 근무했다가 지금 현재는 앞에 말씀드린 사단법인 사회문제연구의 사람사랑이라고 하는 비영리 법인에서 대표를 좀 맡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위탁운영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2개소, 그다음에 다음교 돌봄센터, 그다음에 아동 발달치료를 하는 발달치료기관, 사회복지 교육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2011년도에 설립허가를 받았고요. 앞으로도 아이들 돌봄 관련된 연구라든가 이제는 지역사회 어떤 사회 문제들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대학 교수님들 원래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런 법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공교롭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공이 아동이거든요. 생긴 것 같지 않게 제가 전공이 아동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교롭게 아동 돌봄과 관련된 기관들을 현재 전라남도 내에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제 저희 법인 명칭 나오면은 응원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이 이제 기조강의라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이 돌봄과 관련된 사람들이 워낙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저도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 선생님들도 상당히 이제 고민일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아동학을 전공을 했지만 거시 분야 정책이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이런 그 돌봄 기관들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사실은 2011년 3월 25일 날까지 사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국가 정책을 연구했던 사람이라서 이게 현장 필드에서 지역사회의 이런 조그마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더 관심을 갖고 제가 대학에서 교수생활 할 때도 정말 열심히 발로 뛰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석사과정 때 결혼하면 아이를 셋을 낳으래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둘이서 하나 낳으면 손해고 둘이서 둘 낳으면 본전입니다. 그죠? 둘이서 셋은 낳아야지만이 하나가 늘을 거다. 그래서 제 석사과정 동기가 5명이거든요. 일반 대학원 5명이 수업을 봤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아이 셋 못 낳습니다. 교육비 많이 들어가고 돌봄비 수업료 많이 들어가서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 낳습니다. 교수님은 하나만 낳으셨잖아요. 왜냐면 그분이 하나만 낳으셨거든요. 본인이 하나만 낳았어. 아들 하나만. 그랬는데 저한테 셋을 낳으래. 그거 못 낳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수님, 제 지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왜 교수님은 그때 하나 낳으셨습니까? 하니까 그때는 그게 진실인 줄 알았다 그러셨습니다. 왜? 1970년대 어떻게 했겠어요? 출산,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여라도 부럽지 않다. 본인도 그때 공부할 때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빵 터졌죠. 그죠? 국가의 DB가 사실 추진했던 정책이 잘못됐던 겁니다. 본인도 그래서 하나만 낳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셋 낳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일 모레면 80이 다 돼가시는데 지금도 전화해서 연구하라고 그렇게 저를 괴롭히십니다. 이분이. 본인은 하나 낳으셨는데 저 셋 낳아. 저도 근데 물론 앞에 있는 저도 공교롭게 셋은 못 낳습니다. 제 운이 거기까지인가 봐요. 딱 둘만 낳았거든요. 그래서 본전이에요. 저도. 셋을 낳아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저출산이 사실은 초등학생도 알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됐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께. 무슨 얘기를 했냐. 광양의 출산율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데가 전남 광양시인데요. 광양시의 출산율이 1.06명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전체 태어나는 아이들 수가 900명이 채 안 됩니다. 2011년도에 1200명 정도 됐었어요. 1200명 정도. 그런데 13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900명이 채 안 돼요. 890명 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70년대 5명을 가졌던 아동 수출국이라고 하는 5명을 가졌던 그것을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제는 다시 다 우리나라에 돌려줘라. 제가 그렇게까지 농담을 할 정도로 출산율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이 돌봄과 관련된 사항들이 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출산율이. 우리 전남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최하입니다. 우리 전남 지금 0.97명으로 이렇게 통계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의 돌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산업화 도시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들은 워낙에 지금 많은 출산 돌봄 정책에 대해서 관심 없는 일반 사람들도 뭐 여성의 사회 참여, 뭐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그 출산율이 떨어진다. 뭐 이런 사실들은 사실은 지금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돌봄인데 돌봄에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나라가 진행하는 돌봄 정책에서 이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어느 타겟이 가장 돌봄이 필요한 연령, 생애주기일까요?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디냐면 바로 초등 1학년에서 3학년입니다. 저학년이죠. 어떻게 보면은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엄마들이 편해요. 커피 마실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아이 유치원 보내고 옆에 가서 유가족 옆에 가가지고 유가족에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사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에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여기 전남 옆에 있잖아요. 그쵸? 하고 커피 드실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딱 입학하자마자 한동안에는 엄마 숙제였는지 아이 숙제였는지 몰랐던 시대가 있었고, 그죠?
요즘에 아이들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에 그 아들을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알아? 모르겠다. 첫 번째, 아빠의 무관심. 아빠의 무관심이래요.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 그 다음 세 번째, 뭘까요? 아시네요. 네. 할아버지의 재력.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씁쓸했는데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스갯소리 한번 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부터 3학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돌봄의 주요 타겟입니다. 4학년 이상부터는 그 돌봄이 필요한 아동 수가 반틈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욕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왜 그러냐? 바로 사교육보다는 본인의 안전을 본인이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연령이 되었다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 저학년 아이들은 본인의 안전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면에는 바로 인프라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인프라. 그 돌봄의 인프라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하드웨어다라고 하는 거죠. 돌봄의 인프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돌봄 정책을 폈냐? 방금 전 아까 인사 말씀하시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시는데 정책이 바뀔 때마다 했다. 네. 제가 사실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온종일 돌봄, 그 다음에 다 함께 돌봄. 네. 그 정책 온종일 돌봄과 다 함께 돌봄 정책을 추진할 때 사실은 저도 좀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참여를 좀 했었는데 말 바꾸기식 정책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현장에서는 별로 피부를 못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찾아보면 돌봄 서비스가 바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고, 자 그러면 아동 돌봄에 그러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욕구, 제가 이제 최근 한 3년 정도에 수행된 석박사 학위 논문을 검토를 한번 해봤어요. 오기 전에. 그래서 내놓은 결론 중에 하나들이 몇 가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번 시장조사, 지역별로 요구조사를 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아동 돌봄이 필요한 이유는 뭐다? 경제활동 참여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네, 이것은 이제 부모들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노동권 확보하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방과 후에 공적 서비스 이용에 그러면 어려움이 우리가 있는 지금 하드웨어를 많이 해놨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자격기준이라든가 이용 시간, 자녀가 원치 않는다. 네, 이런 순위가 항상 높게 나타난 거예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 뭐냐면 자녀가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뒤에 토론문에 보니까 연구 조사 결과 중에 하나가 아동이 왜 이용 안 하냐 했더니 애가 싫어해서. 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원 등의 사교육 이용 이유가 존재하고, 자, 그 다음 공적 돌봄 서비스 선택의 그럼 우선순위가 뭐냐? 안전이었어요. 안전이었습니다. 안전. 포커스가 안전에 맞춰져, 안전과 일반적인 어떤 보호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아까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그 주요 대상들이 바로 초등 저학년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보면은 접근성이라든가 시설 환경, 급식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돌봄 체계에 가지고 있는 욕구가 이렇게 이제 표출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아동 돌봄과 관련된 정책들을 산발적으로 생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돌봄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제 사실은 하루 종일 오후에 종일은 아니고 오후에 3시간 동안 면접 봤거든요. 제가 다 함께 돌봄센터를 지금 운영을 해요. 저희 법인이.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돌봄센터에서 근무할 센터장하고 돌봄교사를 어제 뽑는데 돌봄교사 1명 모집에 12명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면접을 전부 다 봤습니다. 12분을. 서류 전형에서 탈락시키기가 애매해가지고 너무나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지원하셔서 어제 정말 저희 법인 이사님들하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 현장에서도. 네, 그처럼 부처별로 딱 그 대표적인 돌봄기관들을 딱 그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와 초등 돌봄교실, 보건복지부는 동네 키움센터, 우리 동네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여성가족부는 공동육아 나눔터,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데 왜 그러면 지금도 돌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돌봄 욕구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이러니하죠. 예, 아이러니합니다. 저도 아이러니해요. 저희가 이제 주로 보고 있는 데가 이제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이제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이들 수는 줄어듭니다. 기관은 남아 돌아요. 저희 전남 오늘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374개소 있습니다. 374개소. 12월 말일로 한 개소 없어질 겁니다. 예, 한 개소 폐지해요. 폐지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아이도 없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 인력, 즉 센터장하고 생활복지사가 없어요. 그 지역에 돌봄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센터가 없어집니다. 예,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상변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전남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섬 지역에 어떤 모 섬 지원센터 필요하거든요. 근데 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왜? 종사 인력이 없습니다. 무태서 예를 들어서 월급을 100만 원을 줬다. 그럼 섬에서 근무하면 150만 원 줘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150만 원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례들. 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뭐 나중에 자료 좀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용 대상자를 기준을 뒀다는 거예요. 선별주의 원칙에서 뒀다라고 하는 자 그런 이유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슷한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자 이것처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인프라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처럼 늘봄학교죠. 여기에다가 늘봄학교, 그렇죠? 여기다가 하나를 딱 집어 넣으려고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 필요성이 대두되는 자 그런 지역 내지는 대상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전남만 같아도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지역아동센터도 시단인데요. 시단인데 지역아동센터도 현재 문을 닫게 생겼어요. 왜?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가 네 10명, 2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과연 몇 퍼센트가 될 거냐? 재작년에 부산광역시로 평가를 갔는데요. 지원센터 평가를 갔습니다. 센터 문 닫아야 되겠답니다. 왜? 애들이 없대요.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여 있답니다. 부산의 모 구에도. 자, 이 정도로 이제 서비스 제공기관과 즉 돌봄기관과 그 돌봄기관을 이용해야 되는 이용자들 분포가 지역마다 상당히 다르게 이렇게 편차가 쭉쭉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는 이렇게 대단합니다. 네, 사실은. 자, 그래서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해외는 대표적으로 뭐 영미권 국가 몇 가지를 조금 제가 소개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부의 어떤 주관하에 서비스들이 워낙에 이제 복지국가로 유명한 형태죠.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서비스의 어떤 유형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 학교 아동 돌봄 서비스는 학교 중심입니다. 학교 중심. 그래서 교육기관 중심으로 현재 돌봄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호주 같은 경우는 보면 방과 후 돌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수행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자, 그다음에 이제 학교 사회복지 영역 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은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와 지자체에서 방과 후 돌봄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은 주정부에서, 방과 후의 프로그램 돌봄은 연방 정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돌봄과 관련된 지역 인프라와 관련된 사항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각각의 어떤 민간 기관들이 굉장히 구축이 잘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뭐 YMCA라든가 YWCA 뭐 이런 기구들이 가장 이제 대표적이죠. 자, 유럽권으로 넘어가서 자, 지구촌상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 스웨덴이죠, 그죠? 예, 스웨덴. 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핵심 화두가 되고 있는 유보 통합, 그죠? 우리 교육계에서도 유보 통합 굉장히 이제 핵심 화두로 아동 돌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1996년 여기도 이원화돼 있던 것을 96년에 통합을 했습니다. 자, 유보를 통합시켜서 지금은 이원 체계를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교육부입니다. 교육부로 단일화를 시켰어요. 이원화돼 있던 것을 단일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형태가 가장 뚜렷하게 좀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스웨덴이 뭐 그렇게 또 넓지는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구 밀집도도 스웨덴이 그렇게 뭐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높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특징들이 좀 있어서 이원화돼 있던 것을 단일화시켜도 충분히 이제 커버가 가능한 그런 형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핀란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그 지리적인 여건이 굉장히 불리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아이들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뭘 배울까요? 핀란드 아이들. 유아교육의 메카 핀란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딱 태어나서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기관을 딱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스키 타는 걸 배웁니다. 스키. 네. 왜? 대표적인 그 교통수단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눈을 이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존 훈련을 배워요. 네, 눈 속에 들어가서 이걸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따뜻하다라고 하죠. 자, 그런 국가가 이제 핀란드죠. 자, 핀란드 같은 경우는 교육 행정 분야에 있어서 일반 행정과 이렇게 통합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지자체가 방과 후 전, 그다음에 방과 후의 돌봄을 각각 학교 중심으로 주축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교의 독점 운영이 아니라 교육시설 또는 다양한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는 게 주된 특징이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건 거죠. 왜 그랬냐면 학교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99년도인가요? 의학분업이 실시됐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유명한 그 슬로건이었었죠. 그죠? 네. 그래서 학교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시스템을 이원화시켜서 교육 기능과 돌봄 기능 두 가지를 분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는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죠. 독일은. 왜 그러냐면 학교 사회복지 영역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데가 바로 독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복지 시스템 중에서도 이 학교 돌봄과 관련된 영역들은 엄격하게 학교 사회복지사와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행정적, 그다음에 재정적 지원 체계가 엄격하게 이원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 국가가 바로 독일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전남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죠. 뭐냐면 너무나 양적 측면으로 팽창하는 경향을 좀 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책이 바뀔 때 그 정책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정책 방향에 따라서 모형을 만들어내는 건 네,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양적 인프라만 팽창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인프라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뭐 물론 저도 대학에 오랜 기간 동안 몸담고 있었지만 지금 대학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 너무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는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프라의 어떤 양적 팽창은 나중에 저희는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을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사회적 부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즉 시설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도, 인프라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도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후에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냐와 관련된 사항들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아동 돌봄 전달 체계가 너무나 다원화돼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벌써 뚜렷하게 법률상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활동하는 기관만 해도 중앙 부처가 3개 부처예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현재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다고 하면은 벌써 소관 부처만 해도 3개의 부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 자, 그다음 이런 현상들은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지방정부 역량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재원 역량이라든가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결과론적으로 나중에는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조만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기관에서 쟁탈전을 벌이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쟁탈전을 벌이게 생겼다. 실제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불균형 현상이 너무나 심각하게 심화되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겠더라.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끝으로 아동 심과 놀 권리. 아이들이 놀아야 되는데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죠? 예, 기관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돌봄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아이들을 되려 거꾸로 역행해서 공간에 시설 보호를 하고 있는 이런 경향성들이 높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보면 권리형, 아동 권리형 돌봄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왜? 아동의 입장에서 우리가 수요자 중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즘에 아동 관련된 돌봄 기관들 보면 아이들의 욕구를 어떻게 조사했느냐, 이렇게 이제 그런 문항들을 우리가 평가를 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추상적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많은 선행 연구라든가 그다음에 실제 현황에서 확인했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드리면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초등 돌봄하고 보편화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초등 돌봄과 다함께 돌봄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인데, 서비스 영역인데, 이 서비스 영역이 지금 현재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냐? 나머지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선별주의 원칙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초등 돌봄하고 다함께 돌봄은 보편주의 성향에 가까운데, 지역에 따라서 막강한 인프라 양적은 팽창을 해놨지만 실제 이용하는 어떤 이용 부분에 있어서는 그 편차가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울 노원구 같은 경우는 돌봄기관이 없어서 사회 문제가 돼서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한 4년 전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지방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돈을 주면서 설치를 하라고 해도 설치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인력도 없죠. 그다음 두 번째는 결정적으로 이용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남의 우리 지역에 돌봄과 관련된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 이런 어떤 고민거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고민거리. 그 첫 번째가 지역 돌봄 수요하고 욕구를 반영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컨트롤 타워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컨트롤 타워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다. 내 아이를
매주 수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좀 맡겨야 되겠다. 돌봄을 의뢰를 해야 되겠다.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네. 어디로 가야 되냐? 옆집에 있는 똘순이 엄마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똘순이 엄마한테. 왜? 나보다 먼저 키워봤으니까. 지금 이렇다는 거죠. 그죠? 네. 물론 이 얘기를 이제 행정기관에 이야기를 하면 아닙니다. 여기도 뭐 있고 여기다 전화해도 되고 여기다 전화해도 되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따라서 아동 돌봄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정보 제공.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아동 돌봄 인프라의 어떤 기능, 이런 기능을 제 역할, 재정립해야 될 좀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지역환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지역은 학교 돌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분명히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역할들을 재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돌봄 제공기관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존에 우리가 세워져 있던, 만들어놨던, 그다음에 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시행했던 시행기관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어떤 추진하려고 하는 늘봄학교라든가 내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그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형태의 돌봄기관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인은 바로 전문성입니다. 이제는 그게 이제 제가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성은 돌봄과 관련된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지역 여건에 제대로 반영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서 1인 다역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학교에서 돌봄 기능을 수행한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학교는 교육 목적이 우선입니다. 그죠? 교육 목적 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교육 목적 달성의 역할론과 그 다음에 돌봄과 관련된 역할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원화를 시켜서 추진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따라서 늘봄학교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일반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기관의 어떤 형태처럼 민간 위탁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죠. 학교 기관에 있으면서도 외부 기관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진행하는 프로그램 어떤 형태들. 자, 그래서 민간의 전문성을 좀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민간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네, 장단점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민간의 전문성을 우리가 돌봄 체계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다양한 아동 돌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정책적으로 돌봄의 어떤 형태들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그 이용자인 아이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아동 중심의 어떤 돌봄 정책이 이제 추진이 돼야 되고 아이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자, 이것은 좀 세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아이들이 정책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들은 다양한 정책이라든가 내지는 우리 그 성인들이 보호해야 되는 우리 보호자들이 과거처럼 단순하게 보호만 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우리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정책을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어떤 그 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수단적 요소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만족도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축해 놓은 인프라, 그 다음에 시스템, 저는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이 그렇게 최하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연금,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복지 정책들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돌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이에요. 아이들의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데 이 서비스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이런 다양한 인프라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적시적소에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정책의 수단적인 요소로 아이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이가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아동이 수단적인 요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돌봄의 모형을 만들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4가지 형태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의 어떤 여건들, 그다음에 이제 기관이 갖고 있는 돌봄 인프라, 기존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인프라의 어떤 역할들을 다시 재정립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인프라를 만들어낼 것이냐. 자, 이게 이제 앞으로의 숙제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심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 확장이 필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게 우리 전남의 상황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인구 밀집도 높은 서울 지역에 가서 이야기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우리가 돌봄 모형들은 대도시의 모형을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섬에 있는 지역안전센터 예를 들어서 없어지게 생겼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돌봄 기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똑같이 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맞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의 기존에 있는 인프라의 어떤 역할 재정립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기조발표해 주신 임봉원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강연을 들으시면서 또는 패널 토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생기신 질문이나 이런 부분도 있으시면 기록해놨다가 지금 인답 시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전남교육청 안전복지과 한방울돌봄교육팀 조영주 장학사님을 모시고 돌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장학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장학사 조영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전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에 대한 설명, 좀 이해를 쉽게 하시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에서 이제 안내하고 있는 이제 늘봄학교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 저희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그 다음에 올해 운영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 전남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러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집 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먼저 이제 늘봄학교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이제 여기서 학교 안팎이라는 것은 이제 학교의 자원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희망하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제 정규 과정 이제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 돌봄 통합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이제 모델을 보시면
사실 7시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좀 촘촘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 오해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전남은 이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저희 상황에 맞추어서 희망하며 하는 것이고 희망을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가 이제 생겨난 이제 배경은 이제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해가지고 아이 돌봄 때문에 어떤 여성분들의 경력 단절 현상이 이제 심각하다. 그다음 초등학생들이 이제 사교육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좀 강하다. 그다음 모든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그다음 이제 미래 사회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역량 함양을 위한 AI나 코딩 이런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4가지의 배경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으로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제 추진하는 내용에 있어가지고 8쪽입니다. 미래형 이제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미래형은 이제 말 그대로 미래의 신수요를 반영한 AI나 드론, 코딩, 빅데이터 이런 프로그램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맞춤형은 이제 특기적성, 문화예술 체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교과 보충까지 이제 포함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쪽에 나와 있는 돌봄 이제 유형 다양화입니다. 이제 아침 돌봄부터 해가지고 유형을 좀 다양화하겠다. 그다음 운영 시간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다음 돌봄 공간을 이제 좀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 교육부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10쪽을 보겠습니다. 이제 거점형 돌봄 센터도 이제 확산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이제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운영 체제 구축하고 이제 지역 사회 연계 강화하는 모델을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사실 이 자료집을 이제 만들 때는 사실 이제 교육부에서 정확한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았을 때고 사실 현재도 교육부에서 자세한 계획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10월 23일에 회의가 있었지만 저희가 좀 궁금해했던 내용들이 아직도 검토 중이고 한 11월 중순 이후에서야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 내년의 운영 방향을 좀 정리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전남 늘봄학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방과 후 돌봄 관련 이제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그다음에 사교육비 경감 및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제 교육부 아까 모델을 보셨겠지만 그 모델을 기반 삼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지금 흑백이어서 좀 표시가 잘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앞에 아침 돌봄 7시부터 9시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7시부터 8시 야간 돌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일단은 희망에 따라서 운영을 한다라고 저희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침 돌봄 상황이 우리 학교는 아침 돌봄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꼭 이 전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 저희가 시범학교는 총 50교를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1학기 43교에 2학기 7교가 추가됐고요. 시범교육지원청은 이제 도시형, 목포, 여수, 순천 3개 교육지원청과 농어촌용, 해남 교육지원청, 한청 이렇게 총 4개 교육지원청으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늘봄학교 운영은 했지만 초점하는 이제 포인트는 이제 도시형은 돌봄 대기 수요 해소 쪽으로 좀 포인트를 잡았고요. 농어촌형은
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프로그램은 이제 초일 에듀케어, 돌봄 대기 수요를 해소를 위한 초일 에듀케어는 16교 19실, 미래형 전남 특성화는 86교 342개. 그 다음에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가로 안에 시범 운영교와 일반교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명시한 이유는 저희가 시범교를 그러니까 외에 일반교도 저희가 대상을 넓히고 희망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드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 개선 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상은 방과후 학교 교실, 돌봄 교실, 교원 연구실까지 대상으로 노후화된 공간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교원 연구실은 이제 학교에 따라서 이제 교실을 방과후 교실로 이제 겸용으로 사용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따로 이제 어떤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듈러 교실을 이제 화순초 대상으로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돌봄 교실 다양화, 아침, 오후 이제 방과후 연계형 저녁 돌봄 자료 마찬가지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좀 더 고민을 하고 또 앞으로도 좀 확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및 지자체 연계 강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목포 상동초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목포청 중심으로 거점 돌봄센터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 및 지자체 연계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안 앞해동초에 지금 현재 전남 1호 학교 돌봄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 학교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요. 건물은 그러니까 공간은 학교가 제공을 하고 돌봄 자체는 마을 학교에서 이제 와서 운영을 하는 학교 돌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건데요. 영암 3호소초 지금 현재 별관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지역 아동센터에서 마찬가지로 학교 공간을 활용해서 돌봄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암이 아시다시피 이제 자율형 미래 교육 선도지구로 이제 선정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밖 유휴 공간, 그러니까 아파트 경로당이나 작은 도서관 등을 이제 활용해서 돌봄 대기 수요를 해소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목포에 2개소, 나주에 1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족도 부분은 이제 자료집에 나와 있듯이 이제 높게 나온 부분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내년도 운영 방향입니다.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이제 사실 3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늘봄학교가 한 4월경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방과후나 돌봄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중간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혼선이 있었던 거죠. 교육과정 편성부터 해가지고 강사 선정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봄학교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이제 좀 낮다 보니까 어떤 시범 사업 이렇게 참여율에 있어서 좀 조조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인력 채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를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22년 이전에는 보시다시피 방과후하고 돌봄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원이 3개가 있죠. 가운데 원, 그 다음에 오른쪽 원, 이거는 기존에 운영되는 방식인데 맨 왼쪽 원, 방과후, 그러니까 늘봄 프로그램이 갑자기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개념인데 오히려 혼선을 주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래형 안에 AI 드론 코딩 이런 프로그램은 생각해 보시면 이미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그렇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남 특성화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보시면 문화예술 체육 프로그램 마찬가지로 방과후에서 이미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겹쳐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내년도 방향은 기존대로 갈 겁니다. 기존대로 저희가 운영한 방과후 돌봄 그대로 가되 명칭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육부의 그런 지침을 따라야 되는 저희의 입장이다 보니까 명칭만 늘봄학교라고 명칭만 사용하고 운영 방식은 기존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늘봄이 오기 전에 운영한 그대로 방과후 프로그램 수요 조사를 받을 때 똑같이 이제 받을 건데 단지 달라진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드론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미래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특기적성 문화예술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과 관련 프로그램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늘봄이 들어오기 전에 상황과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도 강조했다시피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희망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이미 전남은 늘봄이 오기 전부터 늘봄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과후 돌봄이 이미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교육부에서 갑자기 이제 새롭게 했다 해서 늘봄이 오다 보니까 오히려 혼선이 생기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별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기존대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원래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